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예결위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내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도 안성시 국도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된 겁니다. 이틀 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겠죠. 22대 국회 들어 벌써 11명째, 윤석열 정부 들어 18명째 탄핵 추진인데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도 크게 반발하고는 있지만 국회의원 숫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소식 장가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 4건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 소추안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 추진은 사상 처음으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만에 탄핵 대상 공무원은 11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부실 의혹을 최 원장의 탄핵 사유로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처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경고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탄핵까지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의장도 책임져야 되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 정부와 여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에 속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마자 곧바로 평검사 200여 명 전원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증교사 항소심 등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일단은 탄핵 소추로 지검장의 업무가 중지되면 업무 대행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건 오늘 오후 2시. 2시간 후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전원이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차 부장검사와 대검찰청의 비판 입장문에 이어 평검사까지 반발이 확산한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없다면 이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안이 오는 4일 통과되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해당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앞서 추진됐던 검사 탄핵 심판에 평균 8개월가량이 소요됐던 걸 고려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 검사가 이창수 지검장의 직무 대행을 맡는 등 업무 대행 체제를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야권에서 추진 중인 검사 탄핵을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도 영향이 있겠죠. 법조팀 현조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곧 탄핵안을 통과시킬 것 같은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네, 탄핵 소추된 검사는 직무가 곧바로 정지가 됩니다. 직무 정지된 검사의 업무는 다른 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요. 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이나 보고를 받는 사건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수사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누구를 불러 조사할지, 아니면 기소를 할지 말지 이런 걸 결정을 할 때 담당 검사와 부장, 차장 검사, 그리고 검사장 순으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수만 200명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데요. 의사결정에 차질이 생기면 수사 속도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검사들이 기존 수사에 더해서 사건을 추가로 맡게 되는 것이니만큼 업무 부담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대상에 포함된 반부패 2부장, 이쪽이 문제입니다. 이쪽에서 아무래도 정치권을 상대로 한 사건 많이 맡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부패 2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담당했던 부서인데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은 사건 관련된 의원 일부가 기소가 됐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1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전 정권 관계자들이 연루된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 사건도 올해 잇따라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수사가 한창이고요. 부장검사가 공석이 되면 당연히 이들 수사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4차장, 중앙지검장 이렇게 단위가 올라갈수록 더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많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차장 산하 부서는 특별수사를 거의 전담하는 부서로 굵직한 사건을 다수 맡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1조 5천억 원대에 이르는 TMF 미정산 사건 역시 4차장 산하 반부패 일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중앙지검 전체로 확대를 하면 주요 사건이 더 많아지겠죠. 재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 같은 사건도 있습니다. 네. 부장검사가 직접 바뀌지는 않더라도 수사 방향이나 속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재판처럼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습니다. 네, 그 주요 사건은 보통 사건 담당 검사가 직접 재판까지 들어가서 공소 유지를 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지난달 1심 선고가 내려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역시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경우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과거 수원지검에서 직접 사건을 맡기도 했던 것이라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뿐 아니라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도 추진하고 있죠. 비상에 걸린 감사원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며 근거로 든 사례들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대상으로 하니까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의 감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관저 이전은 대면 조사만 126번을 해 그 어떤 감사보다 철저히 했다고요.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탄핵 이유에 대한 플랜 B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재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분리를 이유로 정치 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통상 지난 3년에서 5년 사이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 초기에는 지난 정부 업무가 자연스레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또 대통령실 이전 감사 등 야당이 문제 삼은 사례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 역대 40억 원 규모 공사와 관련해 126회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 어떤 감사보다 과정이 철저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 감사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감사원은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MBN이 취재한 전직 감사원장들에 따르면 권한 대행이 있더라도
감사위원회가 6명으로 운영되는 만큼 결과를 의결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 이승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가결 시점부터 결정까지 최재해 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겁니다.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본질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권한대행이 어떻게 과감한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6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굵직한 사건 의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최 원장이 빠지게 되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들과 윤석열 정부 임명위원들의 숫자가 3대3으로 같아집니다. 감사 처분 등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에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양측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의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을 흔들면은 그러한 감사원의 업무가 이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그것은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거죠. 특히 감사원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의혹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사 기능 마비가 우려되는 만큼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죠.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뤘습니다. 공은 다시 원내로 돌아갔습니다.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처리를 미룰 테니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에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은 다시 원내로 돌아간 가운데 양당 모두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협상에 나서려면 예산안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추가 협상,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협상 기한을 늘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냐고 맞받았습니다.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감액을 철회한다면 전적으로 여야 합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에 대한 감액 철회는 없다고 선을 그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예산 심사를 잘해오다가 막판 한두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삭감안이 내려왔다고 주장합니다. 삭감안을 보면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조차 서명을 안 했다고요. 예결위원장도 모르게 누군가가 미리 계획해서 감액안을 제출해버렸다 이건데 이건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감액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 민주당에 의해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삭감안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했던 게 한두 시간 전에 바뀌었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구자근 의원은 수정 동의안에 박정 예결위원장의 서명도 없었다며 누군가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특활비 예산이 없어 마약 수사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도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무시당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가 2조 200억 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천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예비비는 평균적으로 쓴 1.5조보다 9천억 원을 더 편성해 놓았고 특활비는 증빙 없이 쓰인 걸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당 간사의 발언 도중에도 고성과 손가락질은 이어졌습니다. 호수아비 간사님입니까? 호수아비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을 당부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의원들의 고성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예산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일촉즉발 여야 대립,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건 당연하고 정부와 민주당 간의 대립도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직접 감액 예산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유례없는 예산 처리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가 경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감액 항목까지 거론했는데요. 민주당 예결위원들도 곧바로 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이에 반박했습니다. 네. 애초에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이 이루어졌고 감액 규모는 정부안 총 지출의 0.6%에 불과하며 또 대부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들로 국민과 기업 피해에 관계가 없다는 건데요. 여야 대립이 정부와 민주당 간 싸움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여야 대표로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TK 지역을 찾는 등 최근 각종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도 정부의 예산 편성을 직격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비비를 4조 8천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두고 경찰 특활비만 영원으로 만들었다며 야당의 예산안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냥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다는 점입니다. 다른 특활비는 깎고 국회 특활비는 안 깎았다.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제기됐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특활비의 경우 과거 부정 사용이 적발된 후부터 90%가 이미 삭감돼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검경, 감사원 등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일정 부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예산 깡패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원외이긴 하지만 새미래민주당도 국회의원이 자기들 쌈짓돈만 챙기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오는 10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들이 삼고 있는 대응 전략 혹시 나오겠습니까? 일단 오늘 당장은 이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 보이지 않았는데 취재를 해보면 사실 꽉 막힌 분위기입니다. 예. 민주당 원내 한 핵심 관계자는 만나보긴 하겠지만 이 사전에 중재가 없다가 이제 와서 협상을 하라고 하면 협상이 되겠냐며 국회의장실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협상에 회의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역을 챙겨야 하는 만큼 증액을 반대만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실제 10일까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는 정권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담겨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리고 있죠. 명 씨 변호인이 만약 그 휴대전화가 있다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나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검찰은 결국 핵심 증거인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명 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사흘 앞둔 오늘 검찰이 명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명 씨가 버렸다고 주장했던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명 씨 측은 만약 휴대전화를 아직 가지고 있다면 국민 앞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선 기간에 걸쳐 사용했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다만 오늘 발언은 명 씨의 의견이 아닌 변호사 자신의 개인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증거인 명 씨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팀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내일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폐기했는지 아니면 숨겼는지에 따라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창원국가산단, 채용 청탁, 여론조작 등 명 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별도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휴대전화가 문제가 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이 쓰던 휴대전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최근에 바꿨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에 대한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는 강혜경 씨가 이 휴대전화에 핵심 증거들이 있을 수 있다며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한 겁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 씨. 강 씨 측은 명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해온 개인 전화로 지난달 기자회견 이후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강 씨 측은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인 통화 녹취 등이 이 휴대전화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 보전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예산에 탄핵에 특검까지 야당에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혜병 사건 국정조사에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부터 봐야 한다며 국조 참여를 반대하던 입장에서 선회한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정조사 참여 이유, 이게 전부일까요? 이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한 데에는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일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이 반영됐습니다. 민주당 단독의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에 국회 차원에서 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야당 동무대를 만들기보단 국정조사에 참여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2년 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도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뒤늦게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참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를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이것이 진정한 어떤 진실규명을 위한 참여겠느냐, 아니면 또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잘못된 프레임으로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특위는 의석수를 반영해 민주당 10명과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레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보고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지만 국정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있는 증언과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처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자룡의 헌칼 망나니처럼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네, 헌칼 보이시죠? 오늘 네. 국회에서 예산 감액과 탄핵안에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나온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을 이렇게 빗댔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탄핵은 본인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조자룡 헌칼 쓰듯이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아무 때나 휘두른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대리인이냐 이런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대리인처럼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당연히 난무했겠죠. 네. 유감스럽습니다. 뭐 뻔합니다. 모레에서 본회의까지 계속해서 저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설전 2라운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입니다. 또 설전을 벌였나 봐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받아들였는데 네. 그런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나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에 몹시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 쉽사리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진 정책위의장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입장을 또 내셨더라고요. 이런 혼란, 하실 말 있으면 내부적으로 하셨어야 한다. 민주당의 내부 혼선을 꼬집은 겁니다. 아까 2라운드로 말씀하셨으니까 설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네, 처음이 아닙니다. 동덕여대 이슈에 의해서 두 번째 설전입니다. 레카칠하고 학교에다가 수십억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같이 해온 그런 동료들의 기회를 뺏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근데 두 사람만 설전을 벌인 게 아닙니다. 이게 한 명이 더 참여를 했어요. 조국 대표. 맞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 비판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늘 자랑해 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과 지향은 버리자는 것입니까?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대구로 갔는데 홍준표 시장을 안 만났다 이거죠? 네, 내려갔는데 왜 안 만났을까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네. 안 만난 게 아니고 일정상 너무 타이트해서 못 만났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전 경북 안동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죠. 이어 포항 그리고 어제 저녁 늦게 대구에 도착해서 밤 11시까지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장 최고위를 마친 후 곧바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대표는 홍준표 시장을 향한 또 대구를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서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런데 홍 시장은 오늘도 야당의 감액 예산과 탄핵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우리 당이 어쩌다가 뻐꾸기 둥지가 됐냐며 여당을 향한 비판 잊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를 때리고 있잖아요. 반한 홍준표 시장. 결국 이 대표하고 케미가 잘 맞는다. 이걸 강조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2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한 날이었죠.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져 내일 중부지방엔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단단히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얼음이 가득 찬 음료를 들고 거리를 걷습니다. 12월이 무색하게 반바지를 입고 외출한 모습이 눈에 띄고 운동장에서도 가볍게 옷을 입고 트랙을 달립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두 자릿수로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카디건만 입고 있어도 전혀 쌀쌀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외투는 자연스레 벗게 됩니다. 꽁꽁 싸서 입고 왔는데 좀 너무 더워가지고 외투 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을 같고 따뜻해가지고 패딩 입고 나왔으면 너무 더웠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북쪽의 기압고리 위치에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 포근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압골이 빠져나가며 밤부턴 차가운 북서풍이 공기를 몰고 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상 4도였지만 내일은 영하 4도로 8도나 떨어집니다. 동두천은 영하 6도, 파주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일 화요일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최근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중부지방은 한동안 영하의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다시 취업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동료 의사들의 비방이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동료 등에 칼을 꼽았다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은 기본, 부모 욕설까지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뒤통수에 흉기를 꽂았다, 더 맞았어야 한다. 폭언과 욕설이 담긴 험악한 게시물들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일반의 자격으로 다시 취업한 사직 전공의 A씨를 비방하는 겁니다. 불과 2달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의료계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사 1000여 명을 블랙리스트로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길어지는 파업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좌표 찍기가 반복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위에 선배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폐쇄적인 익명 게시판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벽에 국도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낮엔 기온이 영상이더라도 밤사이 영하로 떨어지면 길이 얼어붙는 건데 빙판길보다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워 대비가 힘듭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가드레일 너머로 튕겨나가 있고 도로 곳곳에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도 안성 죽산면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2대가 먼저 부딪힌 상황에서 뒤따라오던 차량 12대가 연쇄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국도인데요. 이렇게 차량들이 미끄러진 물자국이 보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갑작스럽게 커진 일교차로 생긴 얼음 조각과 눈덩이가 가득해 유독 미끄럽습니다. 경찰은 새벽 짙은 안개와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 나서 제가 올 때는 이미 나 있는 상황이어서 수습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블랙 아이스는 일반적인 빙판길과 달리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더 큰 사고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해서 꼭 이제 눈이나 비가 안 오더라도 노면에 이슬이 맺힌다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블랙 아이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외부 기온이 영상으로 따뜻해도 블랙 아이스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2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에선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지고 20대 아들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숙명 남짓 아파트 주민들도 다쳤는데 경찰은 숨진 남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4층 발코니가 통째에 뜯겨나갔고 안에선 금원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 복도와 천장은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강한 폭발로 인해 불이 난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처럼 깨진 유리와 불탄 가재 도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펑 하고 터지는 소리 났었어요. 불이 나고 있길래 대피하려고 나갔다가 계단에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거실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집에 있던 20대 아들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주민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크게 다친 둘째 아들이 화재 직전 112에 전화해 아버지가 불을 지르려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둘째, 거실에 아버지가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질렀다고 신고한 건 맞고 현재는 그 위중에서 진술. 이웃 주민은 가족들 사이 다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싸워가지고 지금 가족끼리 그랬겠지 뭐.
경찰은 정밀 감식과 함께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가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는 지라시, 사설 정보지가 그 발단이 됐는데 그룹의 신용을 훼손시켰다며 롯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롯데그룹 관련한 의문의 지라시가 배포됐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롯데가 12월 초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롯데건설 미 분양으로 연대보증 위기에 놓였고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원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 모두 허위 사실이었지만 지라시의 여파는 컸습니다. 롯데 계열사 주가는 곤두박질 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6천억 원이 증발했고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리막길입니다. 지라시는 사실무근이라며 공시까지 하고 71조 원의 부동산과 가용예금 규모도 공개했지만 위기설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롯데는 지라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라시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흔들리고 시장 불안감이 조성되는 등 그룹의 신용이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유동성 위기설에 의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세우고 자산 매각에 나서는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롯데의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순례 영희가 등장했습니다. 시즌2 공개를 앞두고 드라마 홍보를 위한 이벤트였는데 미국 LA와 영국 런던 등에서도 대형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한복판에 오징어 게임 속 순례 영희가 등장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만든 한국식 손 하트부터 숨죽이고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멈춰선 참가자까지 영희의 한마디에 얼음이 된 녹색 운동복 차림의 참가자는 드라마 그대로 모두 456명입니다. 오는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극중 게임을 활용한 여러 행사로 전 세계 팬들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 대형 극장에서는 2,800여 명의 팬들을 대상으로 2회차를 사전 상영하는가 하면 오는 13일 미국 LA에서는 극중 배우 이정재와 이병헌의 응원 아래 한밤의 달리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시즌2에서는 최종 우승을 차지했던 주인공 성기훈이 복수를 다짐하며 또 한 번 게임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난 그 게임을 멈추려는 거야. 낯익은 배우들이 재등장하는 가운데 게임 주최 측인 프론트맨과의 치열한 대결 등 새로운 구성도 예고돼 관심을 모읍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국내 첫 시사회를 시작으로 9일 제작 발표회를 열고 본격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를 충성파들로 채운 데 이어 이번에는 자신의 사돈들을 요직에 지명했습니다. 큰딸 시아버지에 이어 이번엔 둘째 딸 시아버지입니다. 4년 전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정치적 배신을 당해서인지 충성도가 보장된 인물들로만 포진을 시키는 건데 이해 충돌과 또 족벌주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용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사돈들을 잇따라 요직에 앉히고 있습니다. 주 프랑스 미국 대사의 큰딸 이방카의 시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지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둘째 딸 티파니의 시아버지인 마사드 블로스를 아랍 중동 문제 고문에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사드가 중동 평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이며 거래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 둘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티파니는 상대적으로 정치 참여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 시아버지의 인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It's often said that with enough effort and determination, you can do whatever you put your mind to. But saying those words and living them are different things. And my father has lived them. 수사기관인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 충성파인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낙점한 것도 논란입니다. 관례적으로 10년 임기가 보장된 현 FBI 국장을 해임하고 기용한 데다 그동안 파텔은 공공연히 정적에 대한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I am honored to be here in support of Donald J. Trump. He is being victimized, but we as a country are being victimized even more by the unconstitutional weaponization of justice. 트럼프 시대의 시작은 전 세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서의 북한군 사망 소식을 전하며 북한군이 러시아의 총알바지로 쓰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죠. 북한이 240mm 방사포도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에 가입을 하게 해주면 휴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힘든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포착된 장갑차 한 대, 조종사들의 공격을 받아 화염이 치솟고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우크라이나 제3돌격 여단이 북한의 대전차 무기 불세-4를 타격했다며 이 영상을 공개한 이튿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상자 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젤렌스키는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총알바지로 쓰일 거라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최신형 240mm 다연장 로켓포를 포함한 포격 시스템 100대를 제공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거의 모든 포격 시스템의 성능을 능가하는 수준이며 북한이 전쟁이 터질 경우 서울 타격을 위해 우리 휴전선을 따라 숨겨놓은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황이 갈수록 불리해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회복 못해도 나토 가입만 충족되면 휴전 협상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Є 2 місяці у діючої влади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вони мають вплив на тих небагатьох європейських скептиків, вони щодо нашого майбутнього. 나토는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축구를 보다가 수십 명, 많게는 100명이 숨졌다. 황당하시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기니에서 축구를 보던 관중끼리 유혈 충돌이 벌어진 건데 심판이 석연치 않은 판정을 내리자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하면서 이 사달이 났습니다. 한여희 기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높은 담장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들과 거리를 뛰어다니는 이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프리카 기니 남동부 은제레코레에서 축구 관중이 충돌한 뒤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사고 목격자는 AFP 통신에 모든 것은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에서 시작됐다며 순식간에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충돌은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졌고 경찰들이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을 쐈지만 관중들은 돌을 던지며 응수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기는 3년 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둠부야 군정수장을 기념하기 위해 결승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현지 의료기관 관계자는 사망자가 100명 가까이 된다며 근처 병원에는 아이들을 포함해 많은 시신이 이송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두 우리바 기니 총리는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불행한 사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니는 막대한 광물 자원을 둘러싼 부패와 장기 독재가 이어지면서 역대 3번째 쿠데타를 통해 현 군부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산업계 최대 화두이기도 한데 청년 고용이 위축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돈입니다. 65세로 정년을 늘리는 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권영봉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의 정년을 65세로 늘렸고 현대차는 정년을 채운 뒤에도 62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는 65세 이상 시니어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년 연장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비용이 연간 약 30조 원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년 연장 도입 1년차 정규직 근로자 예상 규모는 약 5만 8천 명으로 예상되는 소요 비용은 3조 1천억 원. 하지만 60에서 64세 모든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5년차엔 30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는 25에서 29세 청년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약 90만 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년 고용의 위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정년 연장이 기업의 투자와 신규 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월 평균 3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1위 온라인 플랫폼 쿠팡이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듯합니다. 유료 멤버십을 소비자들이 도중에 해지할 수 없게 하거나 중간에 해지를 해도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꼼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수근 기자입니다. 쿠팡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는 김 씨는 보름 전 회원권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즉각 되지 않았고 한 달간은 유료 서비스가 유지된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결제가 된 달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당장 환불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꼭 한 달 동안 이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게 좀 불합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쿠팡의 유료 멤버십 운영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 중인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공정위 제재 대상입니다. 지난 8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상품 결제창의 월 회비 변경 등의 문구를 포함해도 결제 버튼을 누르면 소비자가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눈속임 방법으로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거나 동의한 절차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미 여러 건에 대해 공정위와 쿠팡의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쿠팡은 이번 추가 제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달 연속 내렸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죠. 과거엔 기준금리 인하가 즉각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대출 수요자들이 의자 부담이 줄었었는데 이제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경계심 속에 지방 거주자들의 이른바 원정 투자까지도 크게 줄었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9일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가 2달 전보다 1억 원 떨어졌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깜짝 인하됐지만 매수세는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평상시 그대로죠.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건 너무 비싸다고 딴 데로 가시는 것도 그 정도 금리 내려갖고는 별로 할 거 없어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부담이 내려가 주택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공식처럼 여겨져 왔지만 현재 시장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에 관심이 컸던 지방 투자자들의 원정 투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2.7%로 재개발 호재가 있는 성동구를 제외하곤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늘며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세금 부담이 여전하고 오히려 올해 주택 시장에 유입되는 수요는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교체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서.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10월까지 4.31% 올랐으나 지방과 5대 광역시는 각각 1.34%, 2.1% 하락하는 등 양극화는 더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미혼모는 비교적 익숙한 단어가 됐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빠, 이 미혼부는 아직 생소한 게 사실이죠. 한부모 가정 중 미혼부 가정이 20%를 넘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전국에 고작 3곳뿐이고 DNA 검사를 해야 하는 등 입소하기도 힘듭니다. 이소영 기자가 이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미혼부인 47살 김지환 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11살 된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두고 일터에 갈 수 없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생활고를 겪었는데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이 돌보미도 구해보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도 느꼈습니다. 아이를 제도권에다가 맡길 데가 없어요. 경제적인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는 거고 살던 곳마저 못 살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20% 이상은 김 씨와 같은 미혼부 가정입니다. 전국에 100개가 넘는 미혼모 시설이 설치된 것과 달리 미혼부 지원 시설은 고작 수도권에 3곳뿐입니다. 입소 요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법원에 친자 확인을 받고 출생 신고를 한 뒤 한부모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입소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이 과정만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가장 힘든 시기인 아이가 태어난 직후 어떠한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겁니다. 이곳은 한 미혼부 지원 시설입니다. 입소 골든타임을 놓친 미혼부들이 입소를 포기하면서 전체 20개 방 중 5개는 비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잘 모르시고 또 급히 주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못 오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낳은 아이를 홀로 키우는 저소득 미혼부도 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대학가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남녀공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고, 여고에서 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내년에만 30곳 이상인데 예상하셨죠? 저출생 때문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개교 94주년을 맞은 동대부 여고. 편한 차림으로 교내 방송을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내년부터는 동대부 가람고라는 이름의 남녀공학이 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을 위해 운동장에 인조 잔디가 깔릴 예정인데 학교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게 관계자 설명입니다. 지금 단성학교로 여학교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학급수가 계속 감축되니까요. 여고로서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일단 학교가 존재해야지 전통도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만 단성학교 32곳이 남녀공학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올해 학령 인구는 710만 명인데 2060년에는 370만 명으로 급감할 걸로 예측됩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에 학생들은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좀 반대도 있었고 당황스러워하는 기색도 있었는데 다들 잘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남동생이 있어가지고 남학생들이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고요. 교사들도 낯선 환경에 놓입니다. 남녀 간 교재 문제 등이 새롭게 등장해 생활 지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녀 학생들 간에 이성 간에 생길 수 있는 교재라든지 그런 이제 생활교육 사안들 기존 학교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교육청이 학교당 수억 원대의 남녀공학 전환 지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추억이 될 단성학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끄는 기업들을 집중 조명해드리는 신성장 경영 기획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점점 일상화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춘 우리 수출 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AI 시대, 트럼프 2기 시대엔 우선 뭐가 필요할까요?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4층 높이에 달하는 변압기가 위용을 뽐냅니다. 로봇팔은 변압기 안 전기 통로를 만들기 위해 철심을 빠르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최근 이 변압기 공장은 이전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AI 활용이 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아진 만큼
국내외 모두에서 전력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고품질 제품을 정확한 날짜에 맞춰 납품하기 위해 자동화 공정도 도입한 덕에 전력기기 수출액은 1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물질들을 자동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적청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갖추었습니다. 증강현실 도입으로 일일이 도면을 확인하며 했던 품질 검사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AI 시대뿐 아니라 세계 정세 변화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국제 방위 산업 전시에는 무인화 기술 등이 적용된 차세대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산 예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은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높은 성능과 품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 고성능 제품 중심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육군이 추진하는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후보로 K9 자주포의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서는 우리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뛰는 이재성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팀 동료의 선제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인데요. 축구도사 이재성, 요즘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한 이재성이 골문 바로 앞으로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올리며 팀 동료 부르카르트의 선제골을 돕습니다. 축구도사라고 불리는 이재성에게 경기 시작부터 도움 기록까지 걸린 시간은 단 4분이었습니다. 앞서 2경기에서 잇따라 골을 터뜨린 이재성은 이번 도움으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물 오른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도움을 올린 이재성과 2골을 넣은 부르카르트의 활약에 힘입은 마인츠는 호펜하임을 2대0으로 꺾고 리그 7위에 올랐습니다. 하루 전날 도르트문트와의 라이벌전에서 피를 흘리며 교체된 김민재는 다행히 큰 부상을 피했습니다. 상대 공격수 팔꿈치에 얼굴을 가격당하며 봉합시술을 하게 됐지만 구단 측은 김민재는 기계이기 때문에 곧 다시 출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는 오는 14일 코리안 리거 더비에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국제탁구연맹 혼성단체 월드컵에 나선 탁구대표팀이 대만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조대성 선수와 혼합복식에 나선 간판 신유빈 선수, 따봉을 날릴 정도로 찰떡 호흡을 자랑하고 있네요. 오늘의 장면입니다. 내일은 추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상 4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밤부터 중부와 전북 지역으로는 비나 눈이 살짝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등 대체로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도 5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광주가 7도, 부산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